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파는 포도밭으로도 유명하고 안전한 곳이기도 했어요. 2004년 할로윈에 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진 말이죠. 미국에는 할로윈이 정말 큰 행사라고요. 2004년 이날도 다를 바가 없었고 레슬리, 에이드리안, 로렌 이 세 여성은 모두 26살이었고 룸메이트였는데 이들 또한 기대에 가득 차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사탕을 잔뜩 사고 할로윈을 즐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레슬리는 이 동네에 이사를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하지만 사교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사를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도 모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며 마치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죠. 또 다른 룸메이트인 에이드리아는 가족들이랑 굉장히 가까웠다고요. 그리고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나파 지역에서 보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죠. 에이드리아는 굉장히 상냥하고 베이킹을 좋아하던 여성이었고 운동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배구를 특히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배구를 하면서 에이드리아는 세 번째 룸메이트인 로렌 또한 만나게 된 것이었죠. 로렌은 이 셋 중에서 제일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처음 이들이 만났을 때 로렌은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상태였는데 점점 바깥 세상에 노출시키며 친해져서 같이 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다시 레슬리로 돌아가서 레슬리는 나파에 이사를 오자마자 와이너리에 직장을 구해서 바로 적응을 잘 하고 잘 지냈어요. 처음에는 여름에만 잠시 일할 알바로서 일을 구한 것이었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와인에도 관심이 생겼고 이 와이너리에서 승진도 3번이나 하며 이것을 커리어로 삼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세 룸메이트는 성격이 모두 달랐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다 잘 맞는 듯 했어요. 그러던 2004년 할로윈 이틀 전날 레슬리는 데이트 약속이 있었어요. 데이트 상대 남성이 레슬리랑 친구들이 사는 이들의 집으로 놀러올 계획이었죠. 이들이 살던 곳은 미국 집 치고는 꽤 작은 편에 속했다고 해요. 위층에는 레슬리와 에이드리안의 방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로렌의 방이 있었죠. 2층 집이긴 해도 집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룸메이트들은 서로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날 전까지는 사실 이 집의 룸메이트들이 다른 성별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밤을 보내거나 했던 적이 없기에 딱히 룰이 없었는데 이날 레슬리가 밤을 보내고 나서 룸메이트들은 모여서 룰을 정하기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다 큰 성인 여성들이니까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데리고 온다면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있다가 가기로 하자고 좋게 합의를 봤다고요. 사실 남자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였던 건 로렌의 강아지였어요. 로렌의 강아지는 벨이 울리거나 낯선 인기척이 나면 계속해서 짖었기 때문에 사실 할로윈 당일도 로렌은 강아지랑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웃 아이들이 벨을 누를 때마다 사탕을 건네주던 건 레슬리랑 에이드리안이었어요. 이들은 밤 9시쯤 사탕을 다 나눠주고 조용히 남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2004년 할로윈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이 월요일인 출근 날이기도 하니 다들 이제 천천히 쉬다가 자러 가려는 분위기였죠. 에이드리안은 이때까지도 남자친구인 크리스찬을 보러 하루 종일 집을 들락날락 했었고 레슬리랑 로렌은 집에 남아서 영화를 보고 로렌은 밤 9시 반쯤 자신의 방으로 가서 친구들이랑 통화를 했다고요. 그리고 밤 10시쯤 로렌과 레슬리는 문자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고는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같은 시각 레슬리는 로렌이랑 문자를 하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리의 아빠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리의 아빠는 리랑 헤어진 레슬리를 쉽게 놓지 못하고 자주 전화를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실은 레슬리와 리가 헤어진 이유 중 하나가 리의 아빠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레슬리는 리랑 사귈 때 툭하면 말도 없이 리의 아빠가 나타나고 자신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이것이 결국 이별의 한 이유가 되었어요. 레슬리는 성격이 워낙 착하다 보니 전화를 최대한 다 받아줬지만 그녀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전화를 자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요. 밤 10시에 온 전화는 그날 두 번째 온 통화였기 때문에 레슬리는 전화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밤 10시 반경, 로렌은 자신이 보던 영화를 마저 보러 거실로 나왔고 그때쯤 에이드리안이 집에 귀가를 해서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에이드리안은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자신의 방으로 곧바로 자러 갔고 로렌은 영화를 마저 보고 11시쯤 집 문을 다 잠그고 자신도 그렇게 자러 갔어요. 그런데 로렌은 그날 새벽 1시경 자신의 강아지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밖에 센서 등이 켜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센서 등은 길고양이가 지나가기만 해도 불이 켜졌고 이건 굉장히 흔했던 일이기 때문에 또 고양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로렌은 누군가 1층을 지나서 2층 방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로렌의 방은 1층이었고 에이드리안과 레슬리가 2층을 썼으니까 로렌은 며칠 전에 왔던 레슬리가 만나는 남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강아지를 진정시키고 자신은 방해가 되고 싶지 않으니 방에서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참고로 이 집은 오래된 집이었기 때문에 방음도 잘 안 되고 걸어 다니면 삐걱 소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렌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저절로 파악이 되던 상태였죠. 로렌은 우선 이 낯선 사람이 레슬리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했던 상태였는데 이 발자국 소리는 레슬리의 방을 지나서 에이드리안의 방 쪽으로 향했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콩소리가 났죠. 로렌은 에이드리안 또한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에이드리안이 남자친구를 초대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났지만 로렌은 그들이 애정행각을 벌이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죠. 갑자기 에이드리안이 살려달라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기 전까진 말이죠. 이 비명이 끝나자마자 빠른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렌은 본능적으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뒷문을 통해서 뒷마당으로 나가게 돼요. 하지만 문제는 뒷마당 펜스가 180cm 정도 되는 높이였기 때문에 쉽게 넘을 수 없었고 로렌은 숨죽여서 숨는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는 누군가 현관문을 급하게 열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소리가 났어요. 로렌은 계속해서 숨죽여 있었고 얼마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발자국 소리는 멀어져 갔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로렌의 강아지가 짖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정말 다행이었어요. 로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층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로렌은 에이드리안한테 전화를 걸어서 괜찮냐고 물어봤고 에이드리안은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로렌은 부엌에 있는 집 전화기를 이용해 911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은 레슬리에게 에이드리안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로렌은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911에 신고를 한다면 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친구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용기 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우선 에이드리안의 방으로 간 로렌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이드리안이 피로 뒤덮인 채 침대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 에이드리안은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에이드리안의 옆에는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피바다에 쓰러져 있던 레슬리가 있었죠. 그렇게 로렌은 1층으로 달려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911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로렌은 집에 침입자가 다시 돌아와서 로렌을 공격할까봐 차에 강아지랑 얼른 올라타서 주변을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다니며 경찰이 올 때까지 차를 세우지 않았대요. 차를 멈추면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 자신을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편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해 있는 에이드리안과 레슬리를 발견했습니다. 에이드리안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었어. 경찰은 로렌이 침입자를 본 것도 아니었고 용의자가 누구인지 아직 추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수사를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260개의 증거물들을 수집했죠. 그 중에는 집타의 봉지와 집 밖에서 발견된 2개의 담배꽁초, 그리고 집 밖 깨진 창문 근처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있었어. 경찰들은 그리고 이 소식들을 대중들한테 알리며 제보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200개가 넘는 DNA를 수집하고 수사에 열심이었죠. 경찰이 추측한 시나리오는 2가지였습니다. 평소 레슬리는 데이트도 자주 나가고 했기 때문에 레슬리가 데이트를 나갔던 남성 중 하나가 레슬리를 죽이러 왔다가 친구인 에이드리안이 레슬리가 공격당하는 소리를 듣고 구해주러 갔다가 같이 공격을 당해 살해를 당했다는 게 1번 시나리오였고 2번 시나리오는 에이드리안 또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의 관계는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에이드리안의 남자친구가 범인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경찰은 에이드리안의 남자친구였던 크리스찬을 먼저 취조하게 돼요. 우선 경찰은 크리스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고 누군가 집에 침입을 해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순순히 응답을 했어요. 에이드리안이 괜찮냐고 그녀랑 통화를 해보고 싶다고 계속해서 그녀의 안부를 물었죠. 경찰은 그제서야 사실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밝혔어요. 크리스찬은 굉장히 충격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에이드리안의 친구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긴 했지만 할로윈 직전에는 가장 사이가 좋을 시기였고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밝혔죠. 크리스찬은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휴대폰도 경찰이 조사를 하게 응했고 혈액 채취까지 흔쾌히 응했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 그는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드리안의 엄마는 자신의 친구들과 호주 여행을 즐겁게 하면서 호주에 살고 있던 에이드리안의 여동생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에이드리안이 정말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후에 에이드리안도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에이드리안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해외여행을 하던 찰나 자신의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이드리안이 호주에 방문을 하려던 이유는 자신의 친구인 릴리 때문이었어요. 사실 릴리가 자신의 약혼자인 에릭과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결혼 직전에 파혼을 했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신혼여행을 릴리가 에이드리안한테 같이 가자고 청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친구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던 상태였어요. 직장에서 만났고 바로 빠르게 잘 통했기 때문에 회사건 밖에서건 자주 놀며 절친이 되었죠. 특히 에이드리안은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했었는데 릴리 또한 자신의 약혼자랑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사실 에이드리안은 이 사건 전에도 죽음에 가까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서 뇌를 다쳤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할로윈 4개월 전 릴리는 죽음에서 살아남은 10주년을 기념하며 릴리와 같이 축하 이벤트도 했다고 해요. 레슬리의 부모님에게도 이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슬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려주며 노력을 했지만 사실 레슬리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나마 제일 수상했던 전 남친의 아빠까지 DNA 검사를 했지만 모두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랑 일치하지 않았어. 보상금을 걸기도 했지만 어떠한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죠. 이렇게 단서가 잡히지 않자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 이 집에 살던 룸메이트들이 다 마약에 취해 있었다. 자살을 한 것이다. 등등 헛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들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잃게 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에이드리안을 잃은 친구 릴리의 곁에는 파혼을 했던 약혼자가 힘이 되어주고 옆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회복한 이들은 2005년 2월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결혼식에는 에이드리안의 엄마도 참석을 했죠. 2005년 9월이 되었습니다. 1년이 가까이 돼도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자 경찰은 지금까지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를 공개하게 돼요. 그중 하나는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수집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는 당시 출시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카멜 터키시 골드라는 담배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람들한테 주변에 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경찰은 제일 중요한 사람인 로렌에게도 당연히 이 질문을 했어요. 로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에이드리안의 친구 릴리의 당시 약혼자이자 현 남편인 에릭이 한번 그들의 집에 놀러 왔었는데 그때 이 브랜드 담배를 피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한편 에릭은 경찰이 담배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잡히기까지는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을 하고 편지로 쓴 유서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레슬리와 에이드리안을 죽인 범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편지를 받은 가족들은 에릭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에릭의 형이 에릭을 만날 수 있었고 경찰서에 가라고 설득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해서 그는 경찰서로 가 자백을 하게 돼요. 그가 이들을 죽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에릭은 릴리랑 에이드리안의 관계에 질투가 났다고 했어요. 2004년 할로윈 밤, 자신과 릴리는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술 게임을 하다가 자신이 술에 많이 취했고 말실수를 해서 릴리랑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릴리는 화가 나서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갔고 자신은 잠에 들었다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에릭은 잠에서 깼대요. 그리고 차고로 가서 집타위와 칼을 챙겼고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자신이 레슬리와 로렌이 사는 집 앞에 주차를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침입을 했는데 로렌의 강아지가 으르렁대는 걸 들었고 이것을 무시한 채 2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쌓여있는 옷가지들 위에 쓰러져 잠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이 켜졌고 불을 킨 건 레슬리였다고 해요. 에릭은 레슬리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바로 그녀에게 뛰어들었다고 했죠. 그는 너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마구 섞여서 한순간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이드리안과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린 것이 기억이 나지만 자신이 누군가를 공격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음 순간 그의 기억에 있던 건 자신이 아래층으로 뛰어간 것과 집에 도착한 것이 기억난다고 했죠. 자신이 도중 피가 났다는 것이나 살인 도구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에릭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옷을 다 불에 태워버렸대요. 에이드리안의 엄마는 이들의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살인마의 결혼식에 참여했던 것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의 심정이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200개의 DNA를 수집했음에도 에릭의 DNA를 수집하지 않고 놓쳤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2007년 1월 그의 재판이 열렸고 그는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릴리와 싸우고 엉뚱한 에이드리안의 집에 가서 그런 살인을 벌인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